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현재 이런 상황을 언급드렸습니다. 즉 영상 화질이라든가 혹은 그런 부분들이 오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존 거하고 좀 다르거나 미흡하더라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이슈 인사이트 시즌2 17번째 시간으로 시장에 울려 퍼진 두 가지 위험신호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장중에 녹화를 하게 되고 제 또 개인 사무실에서 하게 되니까 제가 평상시에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공개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일요일 주식선생 박한샘 유튜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 박한샘의 주식학원 에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야간 수업을 하죠. 이틀 전 밤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과 늑대소년 FRB라는 주제로 이번 주 진짜 굉장히 위험한 시즌이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신호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요,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시간 1시 4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말씀드리냐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 같은 것들을. 자, 그런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8% 장중에 폭락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3월달 이후에 이렇게 폭락 나온 적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시그널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위험 신호는 10년물 국공채, 미국 국공채예요. 미국 국공채, 10년물 미국 국공채 수익률이 장중에 어제 10% 폭락 나왔었습니다. 이틀 전에. 국제유가 8% 장중에 폭락, 종가는 7% 마이너스로 마감.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장중에 마이너스 10% 폭락, 종가 마이너스 9.3%, 5% 중간 정도에서 마감.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또 다른 위험 신호들이 변동성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거부터 보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신호를 방금 보셨던 거를 이제 HTS로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 1시 41분인데요. 오늘 7월 21일 1시 41분 49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WTI 국제 유가입니다. 어제는 8% 이틀 전에 빠졌다가 장중에 8.7, 종가는 7.62로 마감하고 7월 20일 화요일날 바로 오늘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저거니까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종가 플러스 1.28로 이렇게 살짝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올려놓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뭐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네. 물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니라 델타 변이가 굉장한 호재로도 작용을 미국장은 어젯밤 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 플러스권대로 마감됐잖아요. 1.57. 왜? 잠시 뒤에 이제 10년물 국공채 얘기할 때 보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미국 시장의 실물 경기,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자율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원천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호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장에서 굉장한 리스크한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나오는지, 그것도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지는 바로 이 국제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WTI 국제유가를 보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미국 스탠앤푸 500 지수가 폭락한 거는 이때 폭락했습니다. 작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바로 폭락하지 않았죠. 계속 올라간 다음에 3월 초 혹은 2월 말이나 돼서 급락 나와요. 정확한 날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날 폭락 나오죠. 지난주 수요일날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공개방송에서 1500명이 들어오셨는데 낮에 장중방송에서, 그리고 이틀 전 일요일 저녁 주식선생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도 똑같이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스탠앤푸 500 지수는 2월 19일날 폭락했습니다. 무려 3400포인트에서부터 2200포인트까지 1200포인트 35% 정도 폭락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국제유가 한번 잠깐 볼까요? 국제유가는 언제 폭락했습니까? 이날 폭락했네요. 1월 8일 1월 8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5% 폭락 나옵니다. 그전에는 5%짜리가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즉 기름 1배를 가져가면 40달러 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보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어차피 이거 배 위에 둥둥 넘치니까 공장들은 멈춰있지, 항만시설에서 기름은 지금 쌓이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지. 그러니까 이거 1배를 가져가면 40달러 더 얹어줄게. 한 드럼통이라고 말하죠. 지금 국제유가 1배럴에 얼마예요? 한 드럼에. 엊그저께 75달러, 지금 67달러. 자, 그런데 1배럴 가져가면 40달러를 얹어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1월 초순부터 국제유가는 미리 폭락 나왔다는 거예요. 즉 경기 둔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뭐가? 원자재인 실물경제가.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수 폭락 나오고 공장들이 마비되고 전례 없는 공항 폐쇄, 도시 봉쇄 이런 게 나오니까 예측 불안 상태로 빵원이 갈 수는 없잖아요. 유가가 길바닥에 버리면 버렸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빵원도 처음이지만. 그리고 지금 70달러. 국제유가는 실물경제를 상징합니다. 즉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총수인 앨런 의장이시라든가 재무부 장관이시죠. 옛날에 FRB 의장이셨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실물경제가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 때 가장 먼저 폭락한 것이 바로 이 국제유가잖아요. 주식은 여기에서 폭락 나왔습니다. 한 달 하고 열흘이나 늦게. 유가는 먼저 폭락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예. 2020년도에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여기서부터 폭락했죠. 날짜로 따진다면 2월 13일이네요. 물론 그 앞에서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1월달경에 1월 20일경에 국제유가가 이 앞에서 움직였던 거에 비한다면 주식은 거꾸로 올라오는 시점에 국제유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국보다도 마치 한 달 열흘 정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2200포인트에서 한국 1430포인트까지 폭락 나오죠. 국제유가 마이너스 40달러. 자, 국제유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빨라요. 자, 따라서 이번에 국제유가의 급락 현상, 장중에 8% 순간 폭락 나왔던 거 굉장한 위험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했던 것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제유가가 저렇게 됐지만 두 번째로 위험한 신호가 하나 또 나왔죠. 바로 10년물 국공채, 미국 국공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미국 국공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시장 정책금리는 0%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는 0%예요.
그렇죠? 미국 정부의 금리는 0%. 근데 시장 금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출해 줄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돈을 맡겼을 때 0%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금리가 있어요. 그 시장 금리는 보통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로 보통 정해집니다. 달러로 표시된 미국 정부의 국공채. 근데 30년물도 있고 모기지 채권 할 때 이거 30물 쓰거든요. 뭐 1년짜리,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 중간인 10년물짜리를 시장 이자율로 책정해요, 보통.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FRB가 0%, FRB 미국 정책금리, 한국은행 금리처럼 FRB 금리가 0%일 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금리는 0.5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0.5였었는데 0.75까지 쭉쭉 연말 정도 올라가더니 1%를 처음으로 돌파해버리죠. 2021년 1월 첫날에.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서 1.75까지 올라갑니다. 야, 겨우 1.75 이자 갖고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 100조 원을 예를 들어서 미국 국공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겨우 50억 받았습니다. 이자를. 아, 참 500억. 500억 받았습니다. 쉽게 해서 1조라고 볼게요. 1조면 0.5% 받은 거니까 500억 받은 겁니다. 이자를. 자,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 받아요? 그렇죠. 300% 증가한, 350% 증가한 175억을 받아요. 만약에 지금 미국 국공채를 사면 수익률이 300%나 폭증한 거라고요. 350%나. 이해되시죠? 적은 돈은 별거 아니지만 큰 돈한테는 저게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는 중요한 변수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어제 1.25에서 깨져서 이틀 전에 마이너스 10% 장중에 폭락 나왔었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진 월요일날 새벽에. 방금 보셨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을 좀 길게 본 겁니다. 2021년 1%를 돌파를 하죠. 0.5에서. 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아까 국제유가 떨어지고 주식 폭락하던 1월과 2월 사이. 연초 2021년 연초부터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2%가 살짝 안 되는 이자율이 폭락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금리를 2.5, 2.25에서 0%로 폭락시키죠. 정책금리, FRB 정책금리. 한국은행 금리처럼. 자, 그래서 이 시장금리도 마찬가지로 폭락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 0.5까지. 그리고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있으니까 살아나기 시작하죠.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 FRB 금리는 계속 0%였고요. 여기는 바닥이 0.5였고. 그럼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 전후로 금리 계속 올리죠.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예. 3.5까지 올라가요. 뭐가? 10년물 국공채 이자가. 미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올리죠. 0.25, 0.25에서. 그래서 2%까지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최종적으로 2.5까지 올리죠. 어떤 주는. 지금도 0%지만 0.25로 표시, 25가 0%라고 또 말을 합니다. 왜? 더 못 내리는, 미국은 권역별로 돈을 찍어내는 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FRB 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지만 총재들은 각 지역별로 돈을 찍어내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20달러짜리 같은 거 보면 약간 도면 같은 것도 다르게 나옵니다. 지역별로. 자, 그래서 그 의장들이 모여서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투표를 하게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시장금리는 미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거꾸로 천천히 내려오죠.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잠깐 올라가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금리가 2%인데 FRB 금리가 이게 1.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다가 왕창 주저앉았죠. 이번 코로나로. 대규모 자금, 그래서 0%로 자금 투입하고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또 폭락하고 그 이자율이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연관된 은행업종이라든가 보험업종이라든가 철강업종이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 다 상승했죠. 건설업종까지.
한국은 조선업종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호를 보냈죠. 1.5 깨져가면서. 어제 그런데 10% 폭락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중요한 위치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를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자, 이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방금 보셨던 거죠? 2021년도.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네요. 요거 한번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스크린으로 보여달라. 방금 보셨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셨던 부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왜 특이하느냐? 2021년도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이 자리가 이제 지금 방금 보셨던 것은 1% 자리예요. 2021년도 1%를 연초에 돌파 나오죠.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돌파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갭상승으로 폭등 나오죠. 이 파란 연두색 파란색이 미국 같은 경우 양봉입니다.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1.25에서 1.5까지 폭등 나올 때 갭으로 폭등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10% 폭락 나올 때 이틀 전에 어디를 깼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자리를 깬 겁니다. 폭등 갭으로 폭등 나가면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를 시발점을 이 시발점이 깨는 시발점으로 바꾼 게 즉 시발점. 처음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돈의 대규모 뭉칫돈이 들어왔던 출발점. 누구?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갭상승으로 폭등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이 한두 푼 뭉쳐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10% 깨질 때 갭으로 폭락 나오면서 깨졌습니다. 방금 이 보셨던 부분. 상당한 오염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이 부분을 국제유가 폭락하는 걸 조심해보자 일요일날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썸머랠리 시장을 기대하고 준비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1000포인트 넘어갈 걸 보고 주식을 붙잡고 있었고 이 신호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부터 미국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자꾸 금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공방에서부터 좀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한다. 일요일날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이 신호, 두 가지 신호. 국공채 이자율이 폭락 나온다든가 금리가 이 국제유가가 폭락 나올 때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처럼 코로나 델타 변이에 먼저 반응한 건 그거니까 나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현금화하고 하방 리스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주가 반등, 미국 어제 반등 나왔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 모드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신호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종목들의 주식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미국 국내 증시는 방어주 중심, 즉 가치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주가가 빠졌을 때는 뭐 다 대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보셨지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폭락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플레이션 논쟁할 수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뭐 8월에 금리 올린다, 10월에 올린다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께서 같이 또 지금 미국은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소위 팡주라는 주식들 어제 다 폭등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종목 내에서 그렇죠? 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2.6%부터 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반도체만 액분했는데 어제 요거 하나만 못 올라갔어요. 돈을 더 쏟아 부을 수밖에 없을 거다.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라는 기대, 그런 어떤 작용과 반작용 현상. 근데 한국은 지금 어때요? 저런 작용과 반작용에서 악재지만, 시장 금리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악재지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금리 못 올리니까 인플레이션 논쟁 없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에서 호재로 돼야 될 부분은 한국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장 어제 오른 게 트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국내 증시도 지금 작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먼저 반영이 되는 거고, 즉 국제 유가의 폭락, 그리고 10년물 국공채의 폭락 속에서 주식은 반등 나온 거, 1% 빠졌다 1.5% 반등 나온 거, 약간 재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시아 증시는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 1시 59분 2시죠. 일본 아침에 플러스 1.5, 거의 2% 폭등이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일본 차트. 어제 미국장 떴다고 아침에 폭등 나왔단 말이에요. 2% 가까이. 쭉 밀리죠. 니케이 둘도로. 자, 따라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의 억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의 폭락, 인플레이션이 1.75에서 1.2, 1.3 아래로 지금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본다 하면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겨우 2200조예요. 아까 보셨지만 애플 시가총액은 2800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400조 원이고요. 무슨 얘기냐?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억제니까 강남 아파트 값은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올라가죠. 요거 놔두고 똘똘한 한 채 놔두고 나머지는 파는 겁니다. 저기 강원도에 있는 빌라, 저기 일산에 있는 상가 건물, 저기 충청도에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있는 걸로 애플 하나 놔두고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한 채조차도 흔들리겠죠. 시장이 까지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국내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위험신호,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 유가의 이 폭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신호, 좀 키워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험신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의 급락, 10%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한 신호가 있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3만 달러를 깼습니다. 이게 왜 위험신호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비트코인과 주식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의 연관 관계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그래서 야, 어제 떨어졌는데 왜 오늘 올라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3만 달러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 2021년도 1월 아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 돌파 나왔을 때 얼마까지 가느냐? 3만 달러에 도달됩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0.75에서 1% 돌파 나올 때, 0.5에서 돌파 나올 때 15,000달러에서 0.5에서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 1% 올라가는 동안 같은 속도로 올라가죠. 1%에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75 올라갈 때 여기는 6만 달러로 갑니다. 더 빨라요. 10년물 국공채보다 6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죠. 한국 돈으로 7천만원 돌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5를 깨니까 어떻습니까? 5만 달러에 깹니다. 1.5에 깨고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폭락 나서 4만 달러 깨고 3만 달러를 터치하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보다 비트코인이 2달 빨라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연초에 돌파했던 1%를 아직도 1.2% 전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미 이 1% 국공채 이자율이 1% 했던 연초 3만 달러를 벌써 5월 중순에 깼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달 앞에. 아까 국제유가가 먼저 폭락 나온 것처럼 작년 코로나 때. 주식은 2월 13일날 떨어졌지만 스탠앤푸어는 국제유가는 1월 9일날부터 폭락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3만 달러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제 잠깐 깼다가 오늘 지금 반등, 실시간으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까지 떨어질 거라고 비트코인은 민감도, 시장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더 먼저 폭락 나왔잖아요. 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1%로 내려가면 그러면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시장 인플레이션 없고 이자율 폭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혹은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성장주들 및 컨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혹은 조선주라든가 은행업이나 보험업종,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이 사실 어렵게 됐어요. 이쪽을 버리고 주식을 만약에 비중을 축소해서라도 하게 된다면 바로 이쪽 고탄력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로 주식을 보여준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 반도체, 그렇죠. 미국처럼 물론 팡주들을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를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한국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 주식보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호재 만발해서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 그래서 폭락 나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하게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러면 주목받을 거는 뭐냐? 금리 인상에서 장이 조정받은 일 먼저 움직일 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낙폭과대 되겠지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삼성바이오나 LG화학, 2차전지,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런 종목이 포스코나 LG생활건강이나 SK텔레콤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야 지금 올라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약세로 방어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조정이 끝났다고 봤을 때는 저도 지금 현금을 상당 부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는 쪽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식을 산다면 더 강화를 한다거나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나 바이오나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고탄력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나타난 위험신호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슈 인사이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이슈 인사이트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토요 주식왕 특강을 통해서 정말 주옥같은 종목들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슈 인사이트까지 오게 되었죠. 전부 다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또 응원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투자 족보라는 스페셜 서비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를 꿈꾸지만 그 성공 투자의 DNA를 잇는 성공의 히스토리, 즉 성공의 그 족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지수를 높이고자 바로 투자 족보 서비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스페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 매주 수요일 밤 11시, 즉 23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스페셜 강의를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 강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더라도 단순 유튜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 노트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 투자 노트에는 스페셜 섹터, 이번 주에 가장 혹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을 3개에서 5개로 압축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혼자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에 문자가 한 번, 그리고 3시 10분에 장 마감 전 또 문자가 한 번. 그래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제공된, 즉 투자의 족보의 내용에 있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중과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장중에 아주 이 종목들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든가 시장 전체의 판을 바꾸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특별한 문자 서비스가 따로 제공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2,000개 종목 중에서 준비된 종목을 가지고 바쁜 직장인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장을 지켜보지 못하는 분들, 혹은 주식 초보분들, 혹은 손이 느려서 나는 주식을 하기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 투자 족보를 활용하시는 것이 최적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저 박한쌤이 유튜브에서만 유일하게 제공되는 바로 투자 족보, 여러분도 그 성공의 DNA를 투자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